김현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다른 사회에서 연락을 받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나는 좋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도 동참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좀 예민한 사안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막 조금 전에도 저기 MBC 방송을 찍고 왔는데 시시각각 프로에 또 보육에 대한 걸 또 한바탕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예민한 시기인데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한 15분 정도죠. 그래요? 왜냐면 원고가 워낙 길어서 어쨌든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겠을 거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 토론회의 취지를 봤을 때 0에서 2세 무상보육에 대한 것이 이제 적절한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주로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0에서 2세뿐만 아니라 원래 만 5세 무상보육까지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 4세를 다시 무상보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되면 0에서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무상보육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만큼의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대단한 예산이 재원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이제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무상보육을 해줬으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 그렇게 돈을 많이 부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우리 국공립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참으로 못마땅해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쏟아서 했는데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왜 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과연 정부에서 잘못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지 공부를 할 때는 스웨덴, 북유럽 대표적으로 이제 북유럽 국가를 복지 레짐에 의해서 복지 혜택을 준다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육과 조금 다르게 복지적인 조건에서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보편적 서비스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아이는 다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 오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갑게 이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쨌든 참 반가워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늦둥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세이기 때문에 만 5세야 무상보육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무척 기쁘게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20만 원씩 무료로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감사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불만인 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만인 분들은 일단 3세에서 4세 부모들은 원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4세가 되면 3, 4세 아이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너무 한해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리고 왜 0에서 2세를 주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는 그러면
만 5세아는 내년에 취학 직전인 아이들은 만 5세아 무상교육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9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올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검토가 되어서 이야기됐던 바인데 갑자기 예고에 없던 0에서 2세까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학대에서 한다면 3에서 4세를 만약 5세를 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싶다면 유아인 3에서 4세를 해줘야 되는데 3에서 4세는 뛰어넘고 0에서 2세를 왜 해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고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야기되는 바는 3에서 4세를 해줄 수 없었던 이유 원래 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3에서 4세는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세 아이들은 90% 정도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0에서 2세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40% 가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 4세 아이를 지원해준다면 70% 가까운 아이들을 다 무료로 해줘야 되죠. 거기다가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유아들은 그럼 100% 이제 모든 이 4세 이상의 유아를 다 해줘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원래는 일단 미루어두고 내년에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속 사정이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들은 바는 없지만 추정컨대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0에서 2세를 타겟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는 0에서 2세는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 이 아이들이 0에서 2세를 돌봐주지 않으면 일하러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0에서 2세부터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0에서 2세부터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0에서 2세부터 해주다 보니까 그 2세 아이들은 0세 아이들은 한 아이를 보육하는데 한 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보육하는데 75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에서 이미 30여만 원을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40만 원 가까이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각 보내는 부모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에 있으면 나는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까지만 10만원 내지 20만원 지원을 이 수당을 준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70만원 내지는 50만원 연령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10만원만 받고 혹은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 보내지 않아야 되지? 이건 아니지. 너무 손해본다. 그래서 이제 0에서 2세 아이들을 많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 보내게 되었죠. 보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굳이 안 보내도 되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엄마가 직장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이제 논리를 접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엄마들은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싫은데 난 수당을 안 주는 못 받는 엄마들은 소위 말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엄마가 뿔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되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냐.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면 70만 원 혜택을 받는 거고 안 다니면 전혀 혜택을 못 받으면 난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다 어린이집 보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0에서 2세 아이들은 서로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만 어린이집 여기 위원장님 나계시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별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아이는 인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교실에 많은 아이가 더 많으니까 뭐 10명 들어올 애가 20명 들어오고 30명 들어와서 뭐 내가 막 떼놓은 건데 이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오므로써 정부의 예산은 낭비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원고를 보시면 어쨌든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보육 예산을 지대하게 넓히는 보육에 치중하게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의 조금 다른 나라에서도 회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육 정책을 많이 해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해줬더니 아이를 낳더라. 그래서 이제 2명 가까이, 우리는 지금 1.2명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2명 가까이를 낳으니까 프랑스를 봐라.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을 많이 해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풀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북유럽에서도 그다지 보육이 아이를 낳는데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는 아직 성과는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으로 일단 보육을 잡고 그래서 보육을 잘해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현재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예산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예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2012년 현재 보육아동의 70%가 전액 지원 대상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에게는 기본 보육료가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에게는 기본 보육료가 지급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중에 약간 여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막 민간에서 폐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주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이것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급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이제 여러 가지 재무회계 감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영아들에 대해서 기본 보육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보육비용 지원의 확대 정책으로 중앙정부 국고 지원 예산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4조, 5조 가까이 이제 투입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비용 자체는 GDP 대비 0.45%, 그래서 이제 OECD 평균이 0.7%거든요. 그러면 이 보육에 투입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육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들은 더 늘어나야 된다. OECD 평균을 보더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단지 지금 현재 방식대로 주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2012년에 만 5세와 만 0에서 2세 무상교육에 이어서 2013년 만 3세 의무교육안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맞춤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 대비 투자, 뭐 일자리 대책 등의 이제 효과가 있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 정책의 파급 효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사회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여성의 자주권, 또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로 탈가족 현상이 이루어져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영유아 자신은 어떠한지, 또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등,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예산을 담당할 지자체에서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 정책에 대해서 효과성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선진 외국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육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은 제가 거기 2쪽부터 해서 3쪽, 4쪽에 자세하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일단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 취업률의 상승을 가져와서 2010년 현재 0에서 2세 어린이집 취업률은 51.95%입니다. 그래서 0세는 28.6%, 1세가 53.7%, 그다음 2세가 72%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영아 보육시설 취업률의 30%보다 더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OECD에서는 그 OECD 평균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유럽 이사회에서는 영아는 가급적 부모가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 영아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해서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업률을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2011년 통계이기 때문에 이미 51.9%인데 원래 2012년에 무상보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아 취업률이 아마도 한 7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OECD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유럽 이사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너무나 많이 넘어섰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영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엄마가 길러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물론 어린이집이 잘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린 영아는 부모가 먹는 게 더 적절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 보육 서비스는 경제활동 참여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정 양육 지원 혹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원화해주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특히 국공립시설에 가려고 하면 뭐 2년,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지만 지금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해주는 이 시점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갔을 때 국공립시설은 더구나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모든 전업주부까지 모든 아이들을 다 무상보육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용해야 되는 맞벌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페이지에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정부 2012년 보육료 지원 예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0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에서 2세 영유아에게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 만 5세 누리 가정까지 포함해서 0에서 2세, 5세에 한해 무상보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정부 예산에 없던 이 보육료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다 담당하진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만큼 이제 해주라 이렇게 하고 발표하고 나면 45% 정도는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몇 %는 시도비에 지원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정부 지원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서 보육 교직원의 처우가 악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지자체에 제가 평택에 살고 있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함으로써 7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가까이, 원래 이제 7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900억.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사에 의한 처우 개선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다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린이집 미용 아동 양육 지원이 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을 그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일단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차상위 계층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만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그 다음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에서 36개월은 1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인데 그것도 차상위 계층까지만 주니까, 그럼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죠. 못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나는 영세반이면 어린이집에 차라리 보내면 거의 난 75만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못 받는 게 바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애국 정책을 보면 어쨌든 그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북유럽 나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특히 강조되면서 자녀 출생 후에 1년간은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여성들이 일을 하죠. 양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생후 1년까지는 부모가 양육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륙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도 모성 및 성역 역할에 대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0에서 2세 영아 양육은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고,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육아휴직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법으로 제정은 되어 있지만 정말 공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 교사 빼고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대로 이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북유럽 국가나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동 양육 수당을 17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해주고 있고, 수당은 비과세이고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육 수당, 양육 관련 수당은 이쪽에 한쪽에 보시면 첫째, 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형태 3세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민간 보육 수당을 받는 방법, 취약 전까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단 이제 그 어느 쪽에 보내면 내가 훨씬 손해다, 이런 개념은 별로 적용이 되지 않게 어느 쪽을 보내든 다 괜찮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시스템 보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보육 정책을 보시면 그 정부의 육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출산율 회복의 비결이다 라고 했을 때, 프랑스가 보육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출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 극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GDP 대비 3.7% 정도, 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OECD 평균이 GDP가 0.7% 정도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3.7%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에 투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8쪽에 보시면 0에서 2세 영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주로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발표한 0에서 2세 무상보육, 일하는 하지 않든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조금의 이 검토할 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모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 양육휴직 수당을 주거나 또 시설 이용할 때, 또 개인 보육 서비스, 이건 이제 가정으로 오는 보육사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이걸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다 어린이집 보내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미용 수당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트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정에 오는 이제 경기도에 가정 보육교사가 있지만 그 실적이 아직 미미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오는 경우에는 아이돌 rum이 서비스가 있지만 이제 별로 아직 대대적으로 확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일단 집에 있으면 손해니까 그냥 무조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구조 그 한 가지밖에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육 양식에 따른 자유선택 보조금을 보면 이제 보육료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일단 소득액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최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진 애국을 보면 궁극적으로 본인이 일하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지 않는데 전액 무료로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수당일 때도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줘서 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획기적으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누군가를 의식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내용이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그 첫째 영아 무상보육의 실효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2세아가 정책의 우선 대상이었을까? 만약 만 5세아가 무상보육 대상이라면 그 다음 차례는 만 4세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2세라는 거 그래서 영국 독일처럼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모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집에서 기르라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2008년 2세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니까 부모들이 이에 반대해서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거였고요. 그래서 영아의 여러 발달 특성과 환경 등 모든 여건에 비추어볼 때 영아를 기반 중심의 보육으로 담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 하고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부모가 뭐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맡기는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내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일시보육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유아 프라자나 아니면 육아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를 가정에서 길러보면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엄마들이 영세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잠깐 가서 아이를 맡기고 내가 나의 볼일을 조금 보고 나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종일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 종일제에 대해서 종일제를 하면 일단 보육료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종일제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어린이집 다 보내더라도 반일제 나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보내겠다. 그럼 반일제만 하고 난 직장 때문에 보낸다. 그럼 종일제를 하고 난 집에 있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아이를 더 잘 양육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일시보육을 해주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이사회에서 권고하는 30% 영아의 30% 이상 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이를 영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0에서 2세 영아 자녀 양육수당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0에서 2세의 부모들은 결국은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나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니까 손해다. 그래서 엄청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직장 안 다니니까 나를 이렇게 돈도 안 주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 다니면 안 다니는 대로 비난받고 다니는 분은 물론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정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그 지금 이용 아동 수당이 10에서 20만 정도 주어지고 있는데 그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주고 있지만 이 전업주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하의 한 70% 정도까지 확대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상위 30%까지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너무 재벌들에까지 줄 필요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한 소득 하위 70% 정도까지는 확대해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들도 대체로 여성들이 만약에 지원을 너무 많이 가정에서 양육할 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줘버리면 여성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여 수준은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도 한 20만 원, 아주 많을 때는 30만 원, 그것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제 소득 급여에 따라 10에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여 수준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하고 단지 혜택을 받는 수요 대상을 넓히는 이제 그런 안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세들은 실제로 가정 어린이집에 많이 이제 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그 취업 단절이 되는 이유가 영세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집을 맡기기도 그렇고 또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 1세 지나면 돌 지나면 오세요 뭐 이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 0에서 2세의 손자녀를 양육할 때 조부모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아동 양육 수당의 선택권을 주는 거.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모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배제되고 이중으로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없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가족수당 정책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 연계형,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주요 지원 대상은 0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또한 가정 파견 보육과 시설 이용 보육 등의 옵션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용자에게 이용권 바우처를 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나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 그럼 가정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정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까지이기 때문에 시설로 갈 때는 모든 아이가 다 되고 소득에 관계없이. 근데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 있을 때 차상위 계층만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린이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풀어서 어린이집에 가든 가정에 있든 소득 수준을 뭐 상위 70%, 하위 70%까지 혜택을 준다. 그럼 가정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혜택을 주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도 똑같이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내가 별로 손해보는 기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자에게 그 바우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조금 이따 우리 이 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지만 제가 민간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자꾸만 이제 이게 그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갈 때 그때 이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게 다 줘라. 그럼 부모가 와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차라리 주면 그럼 정부에서는 또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주면 부모는 본인이 직접 받으니까, 물론 돈으로 받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카드로 알사랑 카드로 결제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그럼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시설 운영자에 대한 불만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아동수당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부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비용 마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등에 따라서 그 지방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천 같은 데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부담을 못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억지로 감당하게 되더라도 결국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고를 해서 정말 우리가 그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확대를 막 해놓으니까 부모님은 이러잖아요. 근데 믿고 맡길 데가 없더라. 가려니까 선택할 데가 없더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육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갈 곳이 많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갈 곳이 많게 하려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 좋은 교사를 교직원을 정말 좋은 교사를 수급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장에서 지금 보육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한 27%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몇 %는 자격증이 있는데도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침 9시, 7시 반부터 하루 12시간,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탄력성 있게 종일제 안 하고, 반일제, 종일제, 이렇게 시간 연장형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어떤 처우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정부에서도 이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괜찮은 교사들이 많아야 어린이집도 정말 믿고 맡길 곳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처우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9% 정도 공보육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0%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모두 다 우리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에서 더 많은 공보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부모들은 좀 일시 서비스, 또 시간 연장형,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전달 체계, 그 담당하는 그 보육 행정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학사, 이 교육청처럼 장학사라든지 멘토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육정보센터를 잘 활용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조금 더 훨씬 질 높은 이 보육 서비스가 될 것이고, 정말 서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보육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